네,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 설계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송원철입니다. 금주는 2주차 강의, 인구 추정과 관련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추정의 경우는 우리가 환경시설, 특히 하수처리장이나 정수장 같은 시설들을 설치할 때는 이 시설들이 짧은 시간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상당히 장기간 동안 운영을 할 수 있고, 장기간 동안에도 어떤 그 사용량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통 만들어서 한 20년 정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20년 이후에 인구가 늘어서 하수량이 늘어나거나 또는 뭐 상수도 사용량이 늘어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용량으로 지금 설치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5년 정도만 있다가 그 용량이 초과되면 또다시 지어야 되고 5년 후에 또 지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 추정은 환경 시설들을 설계할 때, 특히 공공 시설들을 설계할 때는 가장 그 기본 계획 중에서 가장 먼저 진행되는 부분이 바로 이 인구 추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구 추정을 바탕으로 해서 처리 시설의 크기를 결정하고 그것이 결국은 사업비와 향후에 이 시설을 설치할 때 20년 이후에 또 증가할 걸 감안해서 부지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될지 그 위치까지 선정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인구 추정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수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생각을 하겠죠. 구상하고 조사하고 예측하고 하는 여기까지 단계를 우리가 기본 계획 단계라고 합니다. 기본 계획 단계라고 하고 이 기본 계획 단계에서 계획이 세워져야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시설을 설치하겠죠. 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 계획을 만들어서 시설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설 계획을 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설계가 되는 거죠. 설계가 될 거고 기본 설계니 뭐 실시 설계니 이렇게 이제 설계 특징에 따라서 설계 과정이 되게 됩니다. 이 설계를 할 때는 뭐 수질 환경 기준도 만족시켜야 되고 각종 기재라든지 뭐 건축법이라든지 또는 뭐 도로법이라든지 뭐 이런 각종 법령 규제들을 다 만족시키는 상태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설계에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공공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의 효율성과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편성하지 않고는 사업이 진행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상위 계획이 있습니다. 하수도 같으면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또 이 하수도 시설이 필요한 건 도시겠죠. 도시나 이런 시설, 도시들이 커지게 되니까 도시 계획들, 뭐 신도시 조성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신도시 도시 계획 내에 이 신도시가 설치가 되면 하수가 어느 정도 발생하니까 하수 처리 시설이 필요하다는 계획이 또 들어가 있어야 이 시설들이 설계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 구상입니다. 구상이 먼저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그 다음부터 진척이 되어져 나가겠죠. 여기서 잘못되면 뒷부분이 진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때 구상할 때 포함하는 것은 목표 연도, 이 시설은 몇 년 이상 처리할 수 있는 몇 년도 인구 증가까지 몇 년 이후에도 그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어떤 지역의 걸 처리할 것인지 처리 구역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처리된 물은 어떻게 배출할 것인지 하천으로 배출할 것인지 뭐 바다로 배출할 것인지 아니면 재이용할 것인지 이런 배제 방식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생각을 잡아놓는 게 구상 과정이고 이 구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조사가 들어가집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잡았던 계획구역의 자연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이 지역에 뭐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산단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지역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부하량이나 또 지금 현재 이 지역에 기존 시설들이 있는지를 조사하게 되겠죠. 이렇게 조사한 것들을 바탕으로 향후 몇십 년 이후에 이 부하량이 얼마만큼 늘어날 것인가를 다시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예측까지 끝난 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용량이 산정이 되겠죠. 용량이 산정이 되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설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필요한 용량을 먼저 산정하는 이 부분이 나와져야 실제적인 설계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산업체의 산업 폐수도 마찬가지고 산업체에서 폐수 처리 시설을 만든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기본 구상에서 어떤 공장을 만들면 어떤 폐수가 얼마만큼 나올 것이고 가동을 어떻게 하면
폐수량이 몇 배까지 늘어날 것이고 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용량이 먼저 산정이 되어져야 그 다음 실질적인 설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수도 계획을 실행할 때 계획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기준이나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먼저 계획 목표 연도는 보통 이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면 20년 정도까지는 이 시설에서 추가적인 시설 보완 없이, 증설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20년을 원칙으로 목표를 수립을 합니다. 보통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기본 계획 구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까지 기본 계획이 들어가지는데, 그 예산 편성부터 과정을 치면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8년 정도까지 소요가 됩니다. 지자체에서 하수 처리장이 필요하다는 기본 용역을 먼저 주고, 그 용역하는 기간이 걸리고,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걸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 또 타당성 조사를 들어가죠. 타당성 조사가 또 시간이 걸릴 겁니다. 1년. 그러면 타당성 조사한 걸 가지고 다시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에서 이 예산들 자르고 뭐 붙이고 하는 과정들이 또 예산 소위원회가 있죠. 거기서 예산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예산 내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올해 반영이 안 되면 내년에 또 다시 신청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죠. 환경부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지고 나면 이제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기본 설계 용역이 또 들어가지고, 보통 기본 설계 용역은 한 1년 정도 진행을 합니다. 이런 이제 조사가 같이 들어가지기 때문에, 조사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1년 정도 진행이 되고, 그 기본 설계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예산 편성해서 다시 집행을 하겠죠. 그럼 실시 설계에 들어가면 한 6개월 또 설계 기간 걸리고, 시공 들어가면 2년 정도 소요가 되고, 그러면 구상에서부터 시설물이 만들어진 데까지 짧게 5년, 길게는 한 8년 정도까지도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컷 계획할 때 내가 지금 설계를 했는데 시설물이 만들어진 건 8년이라고 하면 8년 동안 뭐 그 지역의 자연 요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바뀌면서 처음엔 나는 이만큼 처리 용량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리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 목표 연도를 20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 구역 같은 경우에는 하수 처리 시설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가령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체 하수 처리장을 한 군데만 만들자. 서울에서부터 다 모아가지고 와서 부산이든 뭐 어디든 한 군데 크게 만들어서 거기 전량을 처리해가지고 그냥 내보내자.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사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사실 합리적이지 못하죠. 사업부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처리 구역과 이런 계획 구역을 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처리 구역을 산정을 하고요. 그다음 배수 구역, 처리한 물을 어디로 배출할 것인지를 구분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 구역을 산정할 때는 보통은 지자체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 관할 행정구역만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연적인 조건이나 지역 조건 때문에 우리 행정구역이 아닌 타 시도의 행정구역 것들도 포함할 수 있는, 필요하면 그것을 포함해서 설계를 하고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또 필요할 경우에는 뭐 가령 울산에 하수처리장이 과거에는 용현 하수처리장, 원산 하수처리장 이렇게 두 군데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 무거동 일대, 다운동, 그다음에 천상, 그다음에 구영리 이런 지역들이 다 용현 하수처리장으로 가던 걸 너무 많은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태화강의 수질 유지를 위해서도 보증 유지용수 개념을 위해서 하수처리수를 깨끗하게 처리를 해서 태화강으로 넣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구라 하수처리구역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4개 지역을 용현으로 보내지 않고 여기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방어진 하수처리장, 동구 쪽도 다 용현으로 넘어왔던 것들을 이제는 동구, 북구를 다 모아서 방어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방어진 하수처리장에 북구에서 들어가는 부분의 일부, 농소지역 부분은 또 다시 농소 일대 산업단지와 주택단지들이 늘어나면서 나눠서 거기에 농소 하수처리장이 또 들어선 것처럼 필요시에는 여러 개 지역으로 분할해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획구역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울산시의 회하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그 처리장의 위치는 울산시에 있습니다. 울산시 울주군의 그 대대리 쪽에 있죠. 대대리 쪽에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청량면 쪽으로 해서 회화댐 있는 상류 쪽으로 있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에는 울산시에서 발생되는 하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인근에 있는 양산시 웅상읍, 그 다음에 웅상읍에서 발생되는 이 하수가 같이 이쪽으로 유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산시 웅상읍의 위치가 양산시 웅상읍에서 하수 처리를 해서 배출을 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영강 쪽으로 해서 배출하는 방법, 회화강으로 해서 배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바닷가 기장까지 터널을 뚫어서 기장으로 배출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웅상읍에서 기장까지 터널을 뚫어서 배출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수영강으로 배출하든 회화강으로 배출하든 둘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수영강과 회화강이 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겁니다. 웅상읍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웅상읍에서 배출하는 게 하수 처리장을 만들어도 배출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죠. 하수 처리수를 보낼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회화하수 처리장을 만들 때 회화하수 처리장의 위치가 회화정수장, 회화댐 상류에 있지만 배출은 회화댐 하류의 회화강으로 배출한다고 해서 짧은 공간 터널을 뚫어서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웅상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들이 들어와서 배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회화하수 처리장 증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울산시 쪽에서 도시 계획에 의해서 시설이 늘어나거나 인구가 늘어나서 회화하수 처리장의 물량이 늘어나기보다는 지금 현재 회화하수 처리장의 물량의 증가의 원인은 대부분 웅상읍의 발전 때문에 회화하수 처리장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행정 지자 경계 외에 다른 지역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서로 지자체 간에 좀 불협화음도 많이 있고 한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웅상읍계 울산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뭐 지역적인 이기주의에서는 울산은 울산에서, 양산은 양산에서 처리하겠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기본 계획 자체가 이런 자연적인 조건, 지역 조건을 고려해서 광역적으로도 포함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게 바로 이 하수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에서 아까 장래 인구 추정을 하면서 한 20년 정도를 계획 연도를 잡아야 된다고 했죠. 그럼 20년 후에 용량 산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 20년 후에 이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하수를 배출하는 인구가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예측했을 때 그 예측된 양이 바로 이 시설의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추정이 모든 기본 계획이나 기본 설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장래 인구 추정을 하는 게. 장래 인구 추정은 하수 처리 구역 내에 과거의 인구 변화 추이를 파악해서 향후 인구를 추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하수 처리 시설의 용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 인구는 하수도 계획에서 시설의 규모와 계획 유입 수지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방법으로는 통계학적인 추정 방법으로 등차급수법, 등비급수법, 최소자승법, 로지스틱법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들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통계학적으로 추정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어떤 개발 계획이 있다든지 인구 증가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들을 또 감안해서 이 통계학적 추정치 외에 이런 개발 계획들 상에서도 인구 추정이 또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인구 추정치와 같이 비교를 해서 적합한 방법으로 적당한 인구를 추정해내는 게 필요하겠죠. 지금은 인구 추정의 개념이 보통은 장래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개념으로 보통 다 시설을 설치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장래 인구가 과연 증가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인구 추정을 잘못하게 될 경우에는 너무 큰 시설, 실제로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시설을 만들어서 가동률이 줄어든다든지, 또는 이제 너무 적게 만들어서 만들자마자 또다시 시설을 증설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인구 추정 방법에 대해서 보면 아까 네 가지 통계학적인 방법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등차급수법과 등비급수법, 로지스틱법, 최소자승법 이렇게 분류를 하면, 등차급수법은 연평균 인구 증가수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서 계산하는 것이고, 보통 발전성이 적은 읍면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등차급수법은 인구가 매년 일정한 숫자로 늘어나는 겁니다. 일정한 숫자로 늘어나기 때문에 과소 추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과소 추정될 우려가 있고요. 등비급수법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인구 증가율을 가지고 바탕으로 계산하는 법입니다. 즉 올해 인구의 몇 퍼센트가 증가하고 올해 인구의 몇 퍼센트, 10%가 증가한다. 만약에 올해가 100명이면 내년은 110명이 되는 거고, 내후년에는 110에 또 10%.
그러면 뭐 121명이 되겠죠. 그때 되면 그 후년에는 121의 10%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 숫자가 이렇게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단계가 생기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구역에서는 과대 추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로지스틱법은 포화 인구가 추정이 가능한 도시에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지역적인 특징, 그리고 향후의 도시 개발 계획이라든지 뭐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판정을 했을 때 우리 이 지역이 우리 시가 인구를 수용을 하면 향후에 얼마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최대로 사람이 산다 그러면 얼마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포화 인구가 추정이 되는데 그 포화 인구 추정이 되는 가능한 도시에 사용을 합니다. 보통 신도시들이 보통 포화 인구를 추정을 합니다. 이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여기 상주 인원이 몇 명이 될 것이다. 유독 인구는 몇 명이 될 것이다. 추정을 하죠. 그런 지역에 보통 로지스틱법을 사용을 하고요. 포화 인구 추정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최소 자승법의 경우에는 등차급수법과 똑같이 연평균 증가 인구수를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등차급수법에서는 그냥 증가수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기존 데이터에서 현재 기존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를 그냥 숫자로 나눈 값을 쓰는 거지만 최소자승법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인구 통계 자료가 풍부한 도시에서 회귀 분석을 통해서 그 인구 증가수를 추정을 하는 거죠. 일정한 숫자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인구 증가수 자체를 추정을 해서 몇 년도에는 얼마가 된다라는 식으로 회귀식을 만들어서 추정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등차급수법은 연평균 인구 증가수가 일정하다는 거죠. 단위 시간당 인구의 변화율이 일정하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A가 인구 증가수고요. 자, 이걸 적분을 해서 풀어보면 그럼 이 연평균 인구 증가수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거에 곱하기 연수를 곱하면 되니까요. 그럼 연평균 인구 증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식을 적분하면 이렇게 해서 적분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이 인구 증가수는 기존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의 그 기간 대비 초기 인구와 데이터의 마지막 인구의 차이를 그 기간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1년에 몇 명 증가했다가 나오겠죠. 그러면 추정하고 있는 몇 년 후에 추정되는 인구수는 어떻게 계산하냐. 그 인구수는 지금 현재 인구의 계획 연차가 있겠죠. 20년 후면 20년 후에 20년 동안 인구 증가수를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등차급수법입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수는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예를 들면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4년 동안 인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91년도에 조사했을 때 이 인구였고 그 다음에 92년 동안 1년에 이만큼 즉 4년 동안 인구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인구 등차급수법에 의해서 인구 추정을 해보면 연평균 인구 증가수 A를 먼저 산출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데이터 있는 기존 데이터의 기간이 4년이었죠. 4년 동안 인구가 3만 100명에서 400에서 2만 1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4분의 3만 400 빼기 2만 100 하면 연간 2575명이 인구가 늘어난다. 1년에 2575명씩 똑같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1호부터 20년 후인 2015년도 추정 인구를 계산하면 2015년도 추정 인구 N은 95년도 추정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 연차 여기 20년이 되겠죠. 20년. 그리고 인구 증가수가 2,575명. 그래서 3만 400명에 20 곱하기 2,575명 하면 8만 1,900명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등차급수법에 의해서 추정을 하게 되면 이제 96년부터 지금 95년까지 기존 데이터가 있으니까 96년부터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쭉 계산하면 이렇게 직선의 형태가 내어집니다. 그럼 바로 이 기울기가 바로 A가 나올 것이고요. 여기 2575가 되겠죠. 2575명이 증가한다. 일정하게 직선 형태로 증가하는 형태를 띱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과수 추정이 되는 게 20년 후에 사람이 죽는 숫자보다 늘어난 숫자가 더 많겠죠. 20년 동안 늘어난 숫자가 20년이 되면 또 한 세대가 바뀌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게 과소로 좀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등비급수법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일정하다는 거죠. 자, 인구 증가율이라고 하는 건 기존 인구의 어떤 율로 곱해져서 인구가 변한다는 겁니다. 단위 시간당 인구의 변화는
알고 있는 인구에서 어떤 일정한 율만큼만 인구가 변한다. 그래서 중요한 기존 알고 있는 인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 전의 인구. 그래서 여기서 R이 연평균 인구 증가율인데, 그럼 중요한 이 R을 계산하기 위해서 다시 이걸 적분하면 P분의 DP는 R의 DT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거를 로그를 취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인구 증가율이라고 하는 건 기존 데이터에 조사된 기간과 가장 최근 인구에서 가장 데이터상에 가장 오래된 인구를 빼서 그 단 기간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로그 값을 취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20년 후의 인구는 어떻게 추정하느냐? 20년 후의 인구는 지금 현재 인구에서 1 플러스 지금 현재 인구 더하기 지금 현재 인구 대비해서 인구 증가율이죠. 그리고 그 계획 연차의 자승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앞에서 지금 등차급수법에서 사용했던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연평균 인구 증가율과 등비급수법으로 인한 인구 추정을 해보면, 먼저 연평균 인구 증가율 R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4년간 로그 3400에서 로그 2100에 만큼 인구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인구 증가율은 1.03이 됩니다. 0.103. 10.3%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10.3%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인구 추정 2020년 후 2015년도 인구 추정은 95년도 인구 34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 플러스 103에 20년 연차를 자승으로 곱해주면 21만 5,966명이 됩니다. 자, 이 식을 그대로 해서 1년차부터 20년차까지, 즉 96년, 97년부터 연차로 계산해보면 이제 이렇게 위로 급속으로 증가하기 시작하겠죠. 이 구간이 생기면 여기서 과대로 산출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겠죠. 등차급 동일한 데이터를 하더라도 등차급수과 등비급수법에서는 인구수가 거의 한 3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등비급수법은 일반적으로 아주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많이 적용을 합니다. 가장 적용이 잘 됐다고 할 수 있는 구역이 어디냐면 사실은 양산 같은 경우가 되겠죠. 양산 신도시 같은 경우. 그리고 이게 과대 추정이 된 케이스로 친다고 그러면 인천의 송도 같은 경우가 송도 신도시가 과대 추정이 된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개발 계획 잡아서 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개발 계획이 무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문제들이 겹치면서 인구의 이동이 많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인구 추정이 아주 중요한 거죠. 다음 이제 최소자승법이라고 있습니다. 최소자승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연평균 인구 증가 수를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등차급수법과는 다르게 차가 일정하게 증가하기는 하지만 데이터에서 그냥 단순히 나누기를 한 게 아니라 회귀를 하는 거죠. 회귀 분석을 하는 겁니다.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어떤 많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인구가 되겠죠. 이게 인구가 되고 이게 연차라고 하면 각 해마다 어떤 인구수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는 꼭 인구가 아니라 다른 데이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수질 분석을 할 때 질소, 인을 분석을 하면서 우리 검량선을 만든다 할 때도 회귀 분석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데이터들이 이렇게 많이 분포가 돼 있으면 이 데이터들을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나눠 가지고 직선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 그림을 하나의 직선으로, 만약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분포를 하나의 직선으로 이렇게 표시해 줄 수가 있겠죠. 선으로. 이런 식으로 선으로 분포한다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이 각각의 데이터에서 이 선까지의 오차가 생기겠죠. 이 오차가 가장 적은 수식을 찾아내는 게 바로 회귀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회귀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식을 가지고 인구를 추정하는 게 최소자승법입니다. 장래 인구는 최소자승법의 A 값 곱하기 연도 그리고 B 값을 곱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X가 기준연으로부터 경과연수, 아까 이제 20년을 추정한다 그러면 여기 20년이 되겠죠. 그리고 Y가 20년 후에 인구가 될 거고 AB는 상수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 AB를 계산하는 건데, 이 AB가 뭐냐면 이 오차, 여기서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이 오차가 하나는 양으로 나고 하나는 음으로 났죠. 합쳐버리면 0으로 납니다. 0이 나면 오차가 없는 걸로 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걸 제곱을 하게 됩니다. 최소 자승을.
제곱을 해서 이 제곱한 값의 차이가 가장 적어지는 이 오차의 값이 가장 적어지는 이 직선을 찾아내는 게 최소 자승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를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선정이 되어집니다. 이때 이 N은 데이터의 개수입니다. 결국은 인구 자료의 수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면 이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이 자료의 수가 아주 많아야 되겠죠. 자료의 수가 아주 많아야 되고, 만약에 분석을 했는데 데이터가 뭐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다. 이렇게 하면 이 데이터는 신뢰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가 있을 거고, 이런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무조건 R값, 우리가 이제 상관계수라고 하는데, 상관계수 값을 추정을 합니다. 이게 0.4 정도가 넘어가면 상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관계수 대신에 R 스퀘어라 그래서 결정계수 값을 쓰기도 합니다. 결정계수 값을 쓸 때 이제 이게 0.16 이상 그 정도 나온다 그러면 뭐 일단 상관계수가 0.4 이상이 되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 수식과 이 데이터들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계학적으로. 실험 분석에서 우리가 검량선을 작성을 할 때 보면 R 스퀘어 값을 계산할 때 이게 0.999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99.999 이렇게 얘기하는데 39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뭐 분석에서는 데이터 값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거의 선들이 일직선상에 거의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계수가 뭐 0.9 뭐 얼마까지 999까지 나오는 그게 믿을 수 있는 검량선이라고 얘기를 해서 하는 것처럼 최소 자승법으로 회귀 분석을 할 경우에는 이 상관계수 값이 아주 중요합니다. 상관계수가 너무 떨어지면 사실 이 방법은 쓸 수가 없는 거죠. 최소 자승법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90년도부터 96년도까지 모 지역에 인구 데이터가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7개 데이터, 즉 N이 7개가 있는 거죠. 7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최소 자승법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상수 A, B를 구할 겁니다. A, B를 구하려면 이걸 다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를 만듭니다. 연도별로 해서 인구수를 만들고요. 연도가 X가 될 것이고 이제 연도가 있고 인구수가 있으면 1993년도를 기준 연도로 잡습니다. 이건 편의상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중간 연도이기 때문에 위아래에 값들이 0이 되겠죠. 이 계산식에 보면 시그마 x가 있습니다. 이 시그마 x 부분을 0을 만들어주면 부분을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기준연을 잡아서 이렇게 합니다. 수기로 계산할 경우에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x를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하면 제곱의 한 시그마 x의 제곱도 나오겠죠. 그리고 x와 인구수를 곱한 값을 또 표시를 해줍니다. 역시 중간값을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 시그마 x, y 값이 좀 줄어들겠죠. 그럼 계산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A를 이 식에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4236이 나오고요. B를 계산하면 191,100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기준이 이 93년이라는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AB 값이 나오면 이걸 바탕으로 인구 추정 회귀식을 만듭니다. 즉 y는 ax 플러스 b니까 4236 플러스 곱하기 4236x에 191,000 이런 수식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다음 이 x에다가 이제 추정 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2016년 앞으로 20년을 기준으로 잡겠다면 이때 191,000이라고 하는 건 1993년도를 데이터를 기준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 데이터가 들어가는 기준이 93년도가 데이터가 된다는 거죠. 그럼 2016년도는 1993년을 기준으로 해서 23년이죠. 23년이니까 x를 23을 넣어주겠죠. 23을 넣어주면 이렇게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데이터를 엑셀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직접 수기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엑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냥 이 값을 x로 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990년도를 x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또 표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서 요거는 엑셀에서 바로 그냥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 90년도를 기준으로 수식을 만들었을 때 A 값이 좀 다른, A 값은 비슷합니다. 기울기는 같습니다. 쉽게 하면 추세선, 즉 회기선의 기울기는 4236 같죠. 단지 이 뒤에 B 값이 달라지죠. 기준연에 따라서. 여기는 플러스 191,000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820만 이렇게 나온 거죠. 엑셀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하더라도 보시면은 그 최소자승법으로 엑셀에서 분산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요 식이 만들어지고 이 식을 바탕으로 다시 엑셀에 바로 x 값에 이제는 연도가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96년, 97년 이렇게 바로 들어가지면
이게 y가 여기 값이 x죠. 여기 y, 여기 x고 여기 y니까 x 값에 연도가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앞쪽에서 수기로 할 때는 x 값을 숫자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23으로 계산을 했지만 여기는 바로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대충 2026년에는 28만에 가까운 거의 29만 근처까지 가는 숫자가 나오죠. 28만 8천 명.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식은 똑같은 직선 형태로 표시는 되어집니다. 결과는 직선 형태로 표시가 되어지지만 등차급수법과 다르게 이런 회귀식을 먼저 사용을 한다는 게 좀 하나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등차급수법보다 통계에서 어떤 상관성 여부들을 먼저 파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데이터를 직선으로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선 걸러줄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로지스틱법이라고 하는 건 먼저 이 로지스틱법의 원리라고 하는 게 인구가 증가하는 거에 대한 저항은 인구 증가 속도에 비례한다는 거죠. 인구가 증가하는 건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에 비례해서 저항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구가 갑자기 너무 급격하게 몰리게 되면 사회 인프라적으로 보면 그 인프라가 인구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가 좀 살기 불편한 지역이 되니까 거기보다는 다른 데로 나가는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가 한참 인서울로 계속 지금도 물론 많이 들어갑니다만 많이 들어가서 인구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지만 서울시의 행정구역이 더 이상 넓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의 한계가 넘어서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서울시의 제2신도시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하나의 증가 속도를 떨어뜨리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는 인구 증가 속도에 비례해서 저항이 늘어난다는 거죠. 요거에 따라서 수식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이론 원리로 만들어진 게 이런 수식입니다. 인구는 이 포화 인구에 비례해서 포화 인구의 몇 분의 어느 정도만큼만 증가한다는 거죠. 포화 인구까지 증가, 포화 인구를 넘어설 수는 없으니까 포화 인구 직전까지 늘어나는 걸로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겁니다. 포화 인구 추정이 가능한 도시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 K는 현재 인구가 아니라 포화 인구입니다. 포화 인구. 포화 인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인구 증가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포화 인구까지만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인구의 최소 한도는 0. 한 사람이 없어도 만들 수 있다. 신도시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최초에는 인구가 한 명도 없다가 완공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인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최소 한도는 0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가지고 이제 인구를 산출하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값으로 줘야 되는 게 이 지역의 포화 인구 K 값이 항상 주어져야 됩니다. 이 포화 인구는 도시개발 기본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인구의 포화 인구는 얼마 정도 추정을 한다라고 보통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값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자, 이 수식을 한번 로그를 취해서 풀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x의 로그 2는 x, 라지 x로, a의 로그 2는 c로, 그 다음에 로그 p의 n에 마이너스 로그의 k 마이너스 pn은 y로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이 수식이 이렇게 전환이 되겠죠. 즉, 이 부분이 y가 되겠죠. 이게 y, 그 다음에 이게 c, 이게 x입니다. b의 x 마이너스 c, 즉 y는 bx의 마이너스 c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수식의 형태를 보면 그 뭡니까 최소자승법하고 똑같죠. 그 최소자승법하고 똑같으니까 이 b와 c를 구해야 되겠죠. 기울기와 절편을 구해서 뭘 구합니까? 다시 이 a를 만듭니다. c가 나왔으니까 a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로그 2의 로그 2의 c로 표시됩니다. a는 그렇게 되면 이 로그 2분의 1의 c라고 하는 게 이 최소자승법의 이걸로 계산이 됩니다. 절편 쪽이니까 로그 2분의 1을 곱하기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b는 최소자승법의 기울기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때 n은 역시 인구의 자료수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로지스틱법에 의한 인구 추정을 똑같은 최소자승법하고 같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먼저 기준 연도 설정을 합니다. 최소자승법이기 때문에 93년을 설정상 편의상 설정을 했고요. 이때 이제 데이터로 주어진 게 포화 인구는 35만 명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이게 없으면 계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료 개수는 주어진 게 7개가 주어졌죠. 데이터가 주어진 게 7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서 y는 bx-c로 하면 a는 이렇게 계산하고 b는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주어졌죠.
자, 그러면 이 자료들을 먼저 정리를 합니다. 연도에 정리하고 거기 인구 y를 써놓고요.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건 y니까 결과적으로. 그다음에 경과한 연수가 x가 됩니다. 근데 9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x를 0으로 만들어야 편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x와 y를 곱해줘야 되니까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정리를 해놓는 거죠. 그럼 경과한 연수는 0으로 떨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은 똑같이 28. 여기까지는 최소자승법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y, 즉 포화 인구에서 현재 인구를 뺀 값들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로그 y, 인구에다 로그 값을 취한 것들을 넣어주죠. 그 다음에 로그 k-y, 이 k-y에다 로그 값을 다시 취해줍니다. 그리고 y는 로그 y 마이너스 로그의 k-y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그죠? 이렇게 되니까 요거 바탕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로그 y 계산했고 로그 k-y 계산했죠. 요 두 개의 차를 계산해 주는 거죠. 계산하면 이렇게 해서 y가 계산이 됩니다. 시그마 y가. 그다음에 xy, 이 y와 요 x를 곱해 주는 거죠. 곱해서 시그마 xy를 계산하면 시그마 xy도 계산이 되겠죠. 자, 여기서 시그마 x는 경과연을 이거 중심으로 잡았기 때문에 앞뒤로 해서 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x의 로그 2는 이게 요건 0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0이 돼버리는 겁니다. 계산상 편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0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다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수 A, B를 계산하면 A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거기에다가 이제 시그마 X가 0이 나왔으니까 0 반영을 했죠. 그리고 여기도 0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시그마 X 제곱에 Y 하면 n분의 x제곱에 시그마 x제곱에 x제곱이 또 날아가겠죠. 그러면 로그에 n의 로그 2분의 마이너스 시그마 y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a가 마이너스 0.1838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b를 또 똑같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 뒷부분이 0으로 날아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왔을 때 보면 x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x제곱이 x의 로그의 2의 제곱이니까 이거 풀어내면 로그의 2의 시그마의 x의 제곱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값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로그 2가 요거니까, 그 다음에 시그마 x제곱 28이었죠. 계산하면 0.0488이 나옵니다. 이걸 바탕으로 2016년도 인구를 추정을 하면, 자, 포화 인구는 아까 주어졌죠. 35만 주어졌고, 그 다음에 그 93년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16년도까지는 23년이죠. 경과 연수가 23년이라서 이 x, 스몰 x가 경과 연수이기 때문에 23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27만 5,461명. 뭐하고 비슷하게 나오냐면 그 로지스틱법하고 등비급수법이 약간 숫자가 비슷해 보이죠. 물론 이제 방금 전에 계산했던 최소자승법에서도 인구 추정 28만 8천 명이니까 똑같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로지스틱법과 뭐 한 10,000명 정도, 28만 명과 28만 8천 명, 그리고 로지스틱법에서는 27만 5천 명. 그래서 로지스틱법이 최소자승법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적게 추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최소자승법은 한계가 없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데 한계가 없고, 로지스틱법은 바로 이 포화 인구라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값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율에 비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로지스틱법으로 다시 엑셀로 다 계산을 다시 할 수 있죠. 이걸 엑셀로 계산을 다 해서 추정을 해보면 뭐 96년도, 97년도부터 추정을 하면 약간 이렇게 곡선이 완만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똑바른 직선이 아니고 가다가 곡선이 잠깐 완만해지죠. 완만해지는 이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저항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이쪽 시점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수 처리장 그 시설 개선 보고서 상에 인구 추정을 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2005년도에 울산의 회화 하수 종말 처리장 고도 처리 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기본 실시서 보고서에 보면 울산시의 인구를 이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 추정을 할 때 이 네 가지 법으로 똑같이 등차, 등비, 최소, 로지스틱 이렇게 네 개로 다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도시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자료들까지 추정을 같이 하죠.
그래서 그 10년간, 과거 10년간 인구 자료, 이게 지금 2005년도니까 1995년도부터 뭐 94년부터 2004년도까지 했거나 95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자료를 활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 10년간 인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통계학적 추정 방법,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추정을 했고, 그 다음에 도시 기본 계획 인구, 도시 계획 기본 도시개발 뭐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맞춰가지고 거기에서 기본 계획 인구들을 또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 인구들과 같이 맞춰보는 거죠. 그것들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도시개발 기본 계획과도 맞춰보고 이런 상위 계획들과 맞춰봤을 때 등차 구속도에 의한 계획 인구 추정이 타당하다라고 추정을 내린 겁니다. 울산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 울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회화수 종말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웅상읍이 또 있기 때문에 웅상읍의 인구 자료도 이렇게 동일하게 등차급수, 등비급수를 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2021년을 기준으로 보면 2005년도에서 20년이니까 15년 정도 됐죠. 20년까지 보진 않았고요. 15년 정도 기준으로 보면 등차급수법은 한 130만 될 것이다. 등비급수법은 140만 될 것이다. 최소는 130만이니까 140만은 좀 많은 것 같고 어바우트 보니 이 데이터들을 평균을 해보면 한 136만 정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추정하기는 등차급수법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다. 울산시는. 그리고 웅상은 조금 달라서 뭐 등비가 좀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한 걸 매년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인구를 추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도시 기본계획 인구를 고려해서 뭐 등차급수법이 타당한 걸로 해서 계획 인구는 얼마로 될 것이다. 추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뭐 이걸 선택을 했겠죠. 135만이 될 거라고 추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회하수 처리 구역 쪽의 인구는 얼마가 될 것이다. 또 따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추정 인구를 바탕으로 하고 웅산시 인구를 추정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이 하수 처리장의 용량을 증설을 같이 하는 거죠. 고도 처리를 하면서 용량이 감당이 되는지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가 이미 2005년도에 기본맥 실시설계 보고서를 통해서 고도 처리 시설 설치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때 추정했던 게 21년도까지 추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회하수 처리장에 증설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기본 계획에서 여기까지만 추정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물량이 많이 모질라기도 하고요. 홍상 쪽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면서 심지어는 지금 어떤 경우도 있냐면 홍상 지역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에서 회화 하수 처리장으로 물을 집어넣지를 못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자가 하수 처리 시설,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그 하수 처리 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회화 하수 처리장으로 집어넣도록 지금 그렇게까지 또 심지어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울산시가 돈 냈는데 혜택은 양산시가 본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서로 좀 시끄러운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원만하게 해결이 될 거고 시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들어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협의는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시설 증설을 해서 지금 기본계획 실시 설계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있는데 울산시 언양읍입니다.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언양읍으로만 딱 하겠습니다. 이 처리구역을 처리구역 언양읍으로 행정구역상 언양읍만 딱 해서 언양읍의 과거 10년 인구 자료 즉 지금 2020년이니까 2010년부터 2020년 20년이면 20년이나 또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인구 자료 이 웅상 언양읍의 인구 자료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 네 가지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추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2040년에 인구가 얼마가 될 것인지 2040년에 연도별 인구를 추정을 하시고요. 그 과정을 방금 PPT처럼 그 등차 등비 이런 것처럼 그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엑셀로도 작성을 하셔서 표와 그래프로 계산 과정도 넣으시고 표와 그래프로 작성해서 방금처럼 이걸 표현을 해주시고 특히 그 전단에 이런 형태로 최종적으로는 정리를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에서 뭐 5년 단위로 끊거나 계산은 매 1년 단위로 하더라도 5년 단위로 끊거나 해서 요걸 그림을 그려서
표와 그래프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계산 과정도 같이 넣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들을 분석을 했을 때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떤 게 가장 적합할 것 같다 추정했을 때, 지금 언양읍에는 여러 가지 인구 증가 요인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개발 계획도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또 부산에서 오는 경전철 사업 이런 것도 얘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개발 계획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실제 인구는 어느 정도가 적합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십시오. 또 반대의 요인도 있죠. 인구가 감소할 만한 요인도 있죠. 뭐 대구 자동차 부분에 문제도 있는 것도 있고, 또 심지어는 울산시 인구가 지금 130만이 안 되죠. 회화에서 방금 앞서 보고서에서 134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울산시 인구는 130만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죠. 부산에 뭐 기장 신도시 생기면서 많이 정관 신도시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기도 했고,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내려셔서 이 방법들로 추정한 인구 중에서 가장 적합한 인구, 자신이 생각하기에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하다, 그것들 선정하시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십시오. 설명을 하셔서 제출하시고요. 그렇죠. 향후 변동 인구 변동을 가장 잘 반영할 것 같은 인구 추정법은 뭐고, 그 이유는 뭐다. 이 이유를 쓰시려고 그러면 뭐 울산시 도시개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훑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통계 자료들은 울산시라든지 아니면 통계청에 가시면 인구 자료가 다 나옵니다. 통계청에 온라인으로 인구 자료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인구를 추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정한 인구 방식을 가지고 그 인구를 가지고 하수량, 발생량 계산을 할 것이고 그 인구를 가지고 시설 규모를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